출가 외에는 이 집 귀신이야. 친정은 남남인데 왜 남의 집 제사에 우리 집 복을 가져가냐? 퍽! 시어머니가 제 보따리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정성껏 붙인 정과 나물이 먼지 구덩이에 나뒹굴었습니다. 친정엄마 첫 제사를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엄마 제삿날이에요. 1년에 딱 하루만 보내주세요. 오늘 이 문을 나서면 다시 이 집에 발들이지 마라. 저는 그날 바닥에 주저앉아 흙 묻은 음식을 주워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13년 뒤 시어머니 당신의 칠순날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남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노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평범한 주부 희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31해를 시집살이 하면서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서재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 30권이 놓여 있어요. 표지가 닳고 닳아서 제목도 잘 안 보이는 수첩들이에요. 어떤 건 누렇게 마랬고 어떤 건 물에 젖다가 마른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남아있죠. 이 수첩들이 바로 제 30년 세월이에요. 시어머니께 당한 일들을 날짜별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한 제 인생의 증거물들입니다. 2026년 3월 이 따스한 봄날에 저는 마당에 화로를 피워놓고 이 수첩들을 한 권씩 불태우고 있어요. 30년 묵은 응어리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제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1995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30살이었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늦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때는 노처녀라는 소리를 들은 나이였죠. 남편 될 사람은 저보다 2살 위인 32살 회사원이었고 첫 만남부터 참 듬직해 보였어요. 시어머니 오갑순 여사는 당시 55살이셨어요. 처음 뵀을 때는 단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셨어요. 한복 저고리에 옥비녀를 꽂고 계셨는데 우리 며느리 참 복스럽게 생겼네 라고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거든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진짜 따뜻했습니다. 그때는요. 결혼식 날 패백 드리면서 시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이제 너는 이 집 사람이야. 친정은 잊어버려. 오늘부터 내 성은 옷이다.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저도 웃으면서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말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그림자를 드리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 살았어요. 남편이로 시누이가 둘 계셨는데 큰 시누이는 35, 작은 시누이는 33이었고 둘 다 이미 출가한 상태였죠. 명절마다 오셔서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시고 가셨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요. 처음 1년은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아니, 견딜만 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던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고 남편 출근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밤 10시가 넘어야 겨우 제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핸드크림을 하루에 10번씩 발랐어요. 그래도 손등에 갈라진 틈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새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친정엄마가 계셨으니까요. 친정엄마는 당시 62살이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25대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가게 한쪽에서 라면 끓여 드시면서도 제가 시집 갈 때는 입을 열채를 해주셨어요. 우리 희주 시집 가서 고생 안 하게 하시면서요.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친정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늘 일거리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외출하려고 하면 갑자기 김치를 담가야 한다. 이불 빨래를 해야 한다. 손님이 온다. 한 달에 한 번 가겠다던 친정 나들이는 2달에 한 번이 되고 3달에 한 번이 되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는 항상 물으셨어요. 우리 희주 밥은 먹고 다니냐? 저는 항상 대답했죠. 네,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바빠서 자주 못 간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1996년 가을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입니다.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목소리였습니다. 희주야, 너 지금 당장 와야겠다. 네 엄마가 쓰러지셨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뛰쳐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점심 차려놓고 가거라. 네 시아버지 제사밥 준비도 해놓고. 그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다는데 밥 타령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고분고분한 며느리였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려놓고 나서야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부르셨어요. 많이 늦으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골든타임. 제가 밥 짓고 국 끓이고 그 시간에 엄마는 혼자서 죽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3일을 버티셨어요. 의식이 없으셨지만 제가 손을 잡으면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마지막 날 엄마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희주야 라고 부르고 계신 거였어요. 1996년 10월 15일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63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시계를 보시면서 장례가 끝나면 바로 와야 한다. 고 하셨거든요. 시누이들 밥 차려야 한다면서요.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요. 더 자주 올걸. 밥 같은 거 안 짓고 바로 뛰어올걸. 미안해 엄마. No.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뒤 저는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져야 했어요.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 최소한 엄마 제삿날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거든요. 1997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였고 저는 32살이 되었어요. 그해 봄에 임신을 했습니다. 네. 입덧이 심해서 하루에 12번도 넘게 토했지만 시어머니는 옛날엔 밭에서 애 낳고도 이랬다. 며 제게 쉴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배가 불러오면서도 저는 엄마 첫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제삿날이 12월 14일이었거든요. 10월부터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장을 봐서 친정집에 갖다 놓고 이모한테 부탁해서 제기도 빌려놓고 제사 순서도 책 보면서 외웠습니다. 12월 14일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쳤어요. 동태전, 녹두전, 호박전. 엄마가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던 것들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고 저는 전을 부치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엄마 생각이에요. 작년 이맘때 엄마는 살아계셨는데 지금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음식 다 싸서 보따리를 들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툭툭툭.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잠옷 위에 조끼를 걸치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계셨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 깨어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보따리를 낚아채셨어요. 이게 뭐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정엄마 제삿날이라 음식 좀 가져오려고요. 라고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I'm going. 그리고 제 보따리를 복도 바닥에 내팽개 치셨어요. Very quiet.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성껏 부친 전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나물들이 쏟아지고 국물이 타일 바닥을 적셨습니다. 출가 외에는 이 집 귀신이야. 친정은 남남인데 왜 남의 집 제사에 우리 집 복을 가져가냐? 오늘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이지 마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흩어진 동태전을 줍지도 못하고 손만 바들바들 떨었어요.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한테 가라고, 어서 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치우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1997년 12월 14일. 시어머니가 한 말, 시어머니가 한 행동. 그날의 날씨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30권의 수첩 중 첫 번째 건,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친정엄마 제사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1998년, 1999년, 2000년. 해가 바뀌어도 시어머니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남의 집 제사에 왜 가냐? 너는 이 집 사람이야. 처음에는 울면서 사정했어요. 엄마 제삿날만이라도 보내달라고요. 1년에 딱 하루만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러셨죠. 내가 너 시집 올 때 뭐라 했냐? 친정은 잊으라 했지? 네 엄마는 이제 남남이야, 남남. 남남. 그 두 글자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엄마가 남남이라니요. 배고프면 당신 밥 굶으면서 저한테 먼저 먹이시던 엄마가요. 시집갈 때 입을 열채해 주시면서 손이 부르트도록 바느질을 하시던 엄마가요.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봤자 엄마 말씀이 맞아. 출가 외인이잖아. 라는 대답만 돌아왔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날짜를 쓰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1997년 여름에 태어난 아들 민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한테는 한없이 다정하셨어요. 우리 금지옥엽 귀한 손자 라면서 뽀뽀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먼저 챙겨주셨죠. 민재가 할머니를 잘 따랐어요. 저는 그게 한편으로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어느새 사춘기가 되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33살이 34이 되고 35이 되고 40이 넘었습니다. 수첩도 1권, 2권, 3권 늘어났어요. 시어머니의 남남 타령은 엄마 제삿날에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려고 할 때마다, 친정 이모한테 전화하려고 할 때마다, 심지어 친정 동네 쪽으로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해 설날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다 차리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손은 기름때로 번들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진작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일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이모가 많이 편찮으시대요. 남편이 대답하기도 전에 안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의 집 병문안은 왜 가냐? 여기 할 일도 많은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는 그렇게 남남을 강조하시면서 정작 시누이들한테는 정반대였거든요. 시누이들은 시집을 갔지만 수시로 친정인 우리 집에 왔습니다. 명절은 기본이고 생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심지어 아무 날도 아닌 평일에도 오셨어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셨고 갈 때는 제가 싸드린 반찬 보따리를 들고 가셨습니다. 큰 시누이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러셨어요. 아이고, 내 딸 왔냐? 밥 먹었냐? 희주야, 얼른 국 데워라. 작은 시누이가 오면 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시누이 손을 꼭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고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셨죠. 웃음소리가 안방에서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누이 식사 준비를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한테요. 시누이들도 출가 외인이 아닌가요? 왜 시누이들은 친정에 맨날 오는데 저는 제 친정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다르지. 누나들은 우리 집 사람이니까. 너는 내 친정이 남의 집이 된 거고. 논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럼 시누이들한테도 친정인 우리 집이 남의 집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한테만 친정이 남남이고 시누이들한테는 친정이 친정인 거죠? 물어봤자 대답은 뻔했습니다. 옛날엔 그랬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아. 저는 그날도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고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언젠가 이 기록이 쓸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적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토해내지 않으면 속에서 썩을 것 같은 말들을 수첩에 쏟아냈어요. 2005년쯤이었을 거예요. 민재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내 칠순이다. 호텔에서 크게 해야겠어.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940년생이시니까 2010년이 칠순이시네요.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딸들 다 불러야지. 사이들도 오고 손자 손녀들도 오고 우리 집안 대잔치를 해야 해. 딸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시누이들은 시집간 지 20년도 넘었는데 어머니한테는 여전히 우리 딸들이었어요. 반면에 저는요. 13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우리 희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칠순. 그날이 오면 뭔가 해야겠다. 아직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수첩을 넘겨봤어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8년치 기록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사 못 가게 한 날, 친정 병문안 못 가게 한 날, 이모 생신 못 가게 한 날, 전부 남남이라는 이유였어요. 반면 시누이들이 우리 집에 온 날은요? 셀 수도 없었습니다. 기록하다 포기했을 정도였어요. 이건 불공평해.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친정을 포기해야 하지? 시누이들은 친정에 올 수 있으면서 왜 나는 내 친정에 갈 수 없는 거지? 그 분노를 삼키면서 저는 5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이 되는 2010년까지요. 민재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요. 저는 꾹꾹 눌러 참으면서 수첩을 채워나갔습니다. 2009년 가을 시어머니 칠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희주야, 내 칠순잔치 준비 내가 해라. 장소 알아보고 음식도 내가 정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알아보죠. 제대로 알아볼게요. 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하시던 남남이 뭔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내서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 계획. 복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저는 그냥 어머니의 가르침을 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 남남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어머니 본인에게도 적용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2009년 가을부터 저는 시어머니 칠순잔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지극정성이 며느리였어요. 호텔 연회장을 알아보고 음식 메뉴를 고르고 청첩장 문구까지 직접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죠.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며느리지. 내가 널 잘 가르쳤어. 네, 어머니,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5성급으로 정했어요. 연회장 대관료만 800만 원이었고 음식은 1인당 12만 원짜리 한정식 코스로 골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화려하게, 성대하게요. 예상 하객이 80명이 넘으니까 음식값만 960만 원, 거기에 꽃장식 200만 원, 현수막과 포토전 150만 원, 총 2100만 원이 넘는 잔치였어요.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칠순인데요. 한 번뿐인 칠순잔치 제대로 해드려야죠.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효성이 지극해서 그러는 줄 알았겠죠? 1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아온 며느리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잔치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하객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친척들, 시아버지 쪽 친척들, 동네 어르신들, 남편 회사 사람들, 그리고 시누이들 가족. 시누이들 이름 옆에 저는 작은 별표를 찍었어요. 큰 시누이 가족 4명, 작은 시누이 가족 3명, 총 7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었죠. 2010년 3월 칠순잔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누이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먼저 큰 시누이한테요. 형님, 저 희주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칠순잔치 건으로 전화드렸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시집간 딸은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뭐? 무슨 소리야?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 난처해야 하는 것처럼요. 저도 황당해서요. 근데 어머니가 워낙 완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출가 외에는 남남이라고 남의 집 잔치에 올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큰 시누이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House.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형님. 저도 말렸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지. 근데 정말 이상하다. 엄마가 왜 그러시지? 저는 한숨을 쉬는 척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연세가 드시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 봐요. 아무튼 형님, 그날은 못 뵙게 됐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작은 시누이한테도 똑같이 전화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시집간 딸은 남남이니까 오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작은 시누이도 황당해 했지만 저는 끝까지 연기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어머니가 워낙 완강하시다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시누이들한테 연락했는데요. 다들 그날 일이 있어서 못 온대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 칠순인데 딸들이 뭐다? Sun. 큰형님은 사위 출장이 그날이래요. 작은 형님은 손자 돌잔치가 겹쳤다고 하시더라고요. Mush.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제가 지어낸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래도 엄마 칠순인데 딸들이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저도 엄마 제삿날인데 어떻게 못 가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요. 하지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속상하시죠? 그래도 제가 잘 준비할게요. 어머니 칠순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믿으셨겠죠? 13년 동안 고분고분했던 며느리가 설마 거짓말을 한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잔치 일주일 전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 예약 확인, 음식 메뉴 최종 확정, 하객 명단 정리. 시누이들 이름을 명단에서 지웠어요. 대신 그 자리에 동네 어르신들을 더 넣었습니다. 80명 정원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시어머니가 의심하지 않게요. 잔치 3일 전에 민재한테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때 중학교 2학년 13살이었어요. 민재야, 할머니 칠순잔치 때 고모들 안 오셔. 왜요? 고모들이 왜 안 와요? 고모들이 바쁘시대. 그날 다른 일이 있으시다고 하셨어.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남자애가 어른들 일에 관심이 있을 리 없었죠. 잔치 전날 밤 저는 서재에서 수첩들을 꺼냈어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치 기록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어요. 엄마 제사 못 가게 한 날, 친정이모 병문안 못 가게 한 날, 외삼촌 칠순에 못 가게 한 날, 남남 출가 외인, 남의 집, 우리 집 복 나간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수첩에 빼곡했습니다. 날짜와 함께요. 시간까지 적어 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도요. 저는 수첩을 덮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내일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남남이 뭔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 3월의 차가운 봄비였어요.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웃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셨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내일 갈게요. 엄마 제삿날 못 갔던 거 내일 대신 갚을게요. 2010년 3월 22일 시어머니 칠순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어요. 어젯밤 내린 봄비가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머리를 말아드리고 미리 맞춰둔 자주색 한복을 입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어요. 오늘 내가 주인공이구나. 70년을 살았어, 70년을. 저는 뒤에서 옷고름을 매드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잔치 잘 치르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딸들이 못 오는 게 아쉽다. 내 칠순인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오전 11시 호텔에 도착했어요. And then I 연회장에는 이미 꽃장식이 끝나 있었습니다. 흰 백갑과 분홍 장미로 꾸며진 무대가 화려했어요. 입구에는 오갑순 여사 칠순잔치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포토존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대형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놨어? 희주 너 고생 많았다. 13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정오가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시어머니 친구분들, 남편 회사 동료들, 연회장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으시면서 연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이 자꾸 입구 쪽을 향했어요. 네. 새로운 하객이 들어올 때마다 기대에 찬 눈으로 쳐다보셨다가 이내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죠. 딸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12시 30분, 1시 30분. 시간이 흘러도 시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희주야, 딸들한테 다시 전화해봐. 혹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폰을 꺼내는 척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바쁘신가 봐요. 시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칠순잔치 주인공이 울 순 없으니까 겨우 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시어머니를 무대 위로 모셨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시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원래라면
양옆에 두 딸이 서 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그림이었죠. 하지만 무대 위에는 시어머니 혼자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서긴 했지만 시어머니 시선은 계속 빈자리를 향했어요. 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요. 잔치 중간에 축하 영상을 틀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시어머니 젊은 시절 사진들, 가족 사진들, 손자들 사진들. 그런데 그 영상에 시누이들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뺐거든요. 시어머니가 영상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감동의 눈물인 줄 알고 하객들이 박수쳤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눈물은 딸들이 보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걸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연회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입구 쪽을 봤습니다. 시누이들이 왔어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함께요. 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우리 왔어! 시어머니가 무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아이고, 내 딸들 왔구나, 왔어. 하지만 시누이들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구를 막았었거든요. 저는 시누이들 앞에 서서 말했어요. 차갑게요. 13년 동안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오세요? 큰 시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야, 희주야? 엄마 칠순잔치잖아. 우리 엄마 잔치에 딸이 와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못 들어가세요. 작은 시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비켜! 우리 엄마 잔치라고!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13년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 말투 그대로요.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에요. 출가 외인은 남남이고요. 남의 집 잔치에 왜 오세요? 시누이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13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시집간 여자는 친정이 남남이라고. 남의 집 일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형님들도 남남끼리 각자 집에서 쉬세요.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희주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뒤돌아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화려한 자주색 한복을 입고 샹들리에 아래서 계신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셨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서늘하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시집간 딸은 남남이라고.
친정일에 신경 쓰면 집안 복이 나간다고 저는 13년 동안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어요. 이제 어머니 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80명의 하객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희청거리셨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부축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제 뺨을 치시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마른 손목을 잡았습니다. 꽉요. 저는 시어머니 귀에다 대고 속삭였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요. 우리 둘만 들을 수 있게요. 어머니, 1997년 겨울에 바닥에 뒹굴던 제 엄마 제사 음식들 기억하세요? 동태전이고 나물이고 어머니가 바닥에 내팽개쳤잖아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제사에 못 갔어요. 이제야 좀 치워지는 기분이네요. 시어머니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희둥그레지셨어요. 그제야 기억나신 것 같았어요. 13년 전 그날 밤을요. 저는 시어머니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 시누이들한테 말했어요. 형님들 오늘은 돌아가세요. 다음에 뵐게요. 남남끼리요. 그날 잔치는 엉망이 됐습니다. 시누이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큰 시누이는 울면서 가셨고 작은 시누이는 저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무대 위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셨어요.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요. 어머니가 13년 동안 저한테 한 걸 똑같이 돌려드린 거예요. 저도 친정엄마 제사에 못 갔어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늘 어머니 기분 제가 13년 동안 느꼈던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서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통곡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로 나오니까 민재가 있었습니다. 13살 중학생 아들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안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가 우는 소리 들렸는데? 저는 민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재야, 나중에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려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2010년 3월 20일
날짜를 쓰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시누이들 막아선 것, 시어머니한테 한 말, 연회장의 정적, 전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13년 묵은 한을 풀었다. 그런데 왜 시원하지 않지? 왜 가슴이 이렇게 허전하지? 이상했어요. 분명히 복수를 했는데 속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누이들한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큰 시누이는 울면서 전화했고 작은 시누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했습니다. 너 정신 있어 없어? 엄마 칠순잔치를 망쳐놨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도 13년 동안 친정엄마 제사를 못 갔어요. 어머니가 출가 외에는 남남이라고 막으셨거든요. 저한테 적용되는 규칙이 왜 형님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시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반박하려다가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방에 누우셨습니다. 밥도 안 드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천장만 보고 계셨어요. 가끔 끼니 때가 되면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내 팔자야, 내 팔자 하시면서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해. 이거 너무 심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3년 동안 저한테 심하게 한 건요. 그건 괜찮았어요?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었겠죠? 13년 동안 시어머니 편만 들었으니까요. 저한테 엄마 말씀이 맞아 라고만 했으니까요. 저는 서재에서 수첩 13권을 가져왔습니다. 남편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읽어봐요. 13년 동안 내가 뭘 겪었는지. 남편이 수첩을 펼쳤어요. 첫 번째 수첩 1997년 12월 14일 기록을 읽었습니다. 친정엄마 첫 제삿날이었던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바닥에 내팽개친 것, 출가 외에는 남남이라고 한 것,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것.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998년, 1999년, 2000년. 해마다 반복된 기록들, 친정에 가지 못한 날들, 시어머니가 한 말들. 남편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다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날짜도, 시간도, 어머니가 한 말도 그대로요. 13년 동안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13년이 지워지진 않으니까요. 그 후로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에 누워 계셨어요. 밥은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지만 저랑은 눈도 안 마주치셨습니다. 저도 예전처럼 미음 끓여다 드리거나 안부 여쭤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은수건.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희주야.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냐? 13년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길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옛날 어른들이 하던 대로 한 거야. 내 시어머니도 나한테 그랬거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근데 내 딸들이 못 온다고 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칠순날 딸 얼굴 못 보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 그게 네 마음이었구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13년 만에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제삿날마다 엄마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못 갔어요. 13년 동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우시는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희주야. 내가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에 13년 묵은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요. 그날 이후로 16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칠순잔치 사건은 우리 집안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시누이들은 한동안 저랑 말도 안 했고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냥 조용해지셨습니다. 저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은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수첩 13권을 읽은 뒤로 남편은 저한테 함부로 엄마 말씀이 맞아 라는 말을 못했거든요. 2011년 봄 칠순 사건 1년 후에 저는 처음으로 친정엄마 제사에 갔습니다. 14년 만이었어요. 이모네 집에서 지내는 작은 제사였는데 저는 전을 부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14년이나 걸렸어요. 그 해부터 저는 매년 엄마 제삿날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셨겠죠? 민재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했습니다. 어느새 25살 청년이 됐어요. 민재가 25 되던 해 저는 민재한테 그날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줬습니다.
할머니 칠순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민재가 듣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몰랐어. 저도 웃었어요. 내가 알 필요 없었어. 그냥 건강하게 잘 커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칠순 이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80세가 넘으시면서 거동도 불편해지셨고 기억력도 나빠지셨습니다. 가끔 제 이름도 헷갈려 하셨어요. 희주야! 가 아니라 영숙아! 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영숙이는 돌아가신 시어머니 여동생 이름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처럼 미음 끓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가끔 머리도 빗겨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머리를 빗겨드릴 때마다 눈을 감으시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고맙다 희주야. 고마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오면서 하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30년 넘게 미워했더니 이제는 미워할 힘도 없었어요. 시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2015년쯤이었을 거예요. 큰 시누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고요.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희주야, 그때는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지 진짜 몰랐거든.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진심이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고 싶었습니다. 2026년 봄이 왔습니다. 저는 올해 61살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86이시고 이제는 거의 누워 계십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돼서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끔 맑은 날에는 제 손을 잡고 희주야 고마워 라고 하세요. 민재는 올해 29이에요.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며느리도 생겼습니다. 새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에요. 처음 수진이를 봤을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이 아이한테 시어머니처럼 굴지 않겠다고요. 수진이가 친정 가고 싶다 하면 보내줘요. 친정엄마 생신이라고 하면 선물도 같이 사서 보내요. 수진이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친정은 내가 태어난 곳이야. 그 집이 남남일 리가 없지. 가고 싶을 때 가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왜 고맙다고 하지? 그러면서 씁쓸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집이 아직도 많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아침 저는 마당에 화로를 피웠습니다. 서재에서 수첩 30권을 가져왔어요.
1997년부터 2026년까지 29년치 기록이에요. 마지막 수첩에는 올해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제 손을 잡고 희주야 미안해 라고 하신 것까지요. 첫 번째 수첩을 하루에 넣었습니다. 1997년 수첩이에요. 친정엄마 첫 제삿날 기록이 있는 수첩. 불이 붙으면서 종이가 오그라들었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엄마, 보여? 29년 걸렸어. 이제 다 태울게. 두 번째 수첩, 세 번째 수첩, 네 번째 수첩. 하나씩 불 속에 넣었어요. 수첩이 탈 때마다 그 안에 적힌 서러움도 같이 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들, 울었던 밤들, 분했던 순간들, 전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0번째 수첩을 태울 때쯤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63살이 된 남편은 머리가 반백발이 됐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서서 화로를 바라봤어요. 다 태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필요 없어.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저는 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들을 만큼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시누이들한테도. 그 말들이 29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제 방식대로 풀었으니까요. 29번째 수첩까지 태웠습니다. 마지막 수첩만 남았어요. 2026년 수첩이에요. 저는 그 수첩을 잠깐 펼쳐봤어요. 오늘 날짜 3월 19일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셨다. 눈물이 났다. 저는 그 수첩도 하루에 넣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났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독했나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30년 넘게 남남 취급받으며 부엌대기로 산 제 영혼을 달래줄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한을 풀었고 이제 다 털어내려고 합니다. 내일은 시장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신선한 샐러드를 사올 거예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도 사올게요. 같이 먹으려고요.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냥 늙은 어머니예요. 인생 참 길고도 짧지요. 누군가에게 상처 줄 때는 그 칼날이 언젠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왜 모를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가슴속 묵은 응어리 하나쯤은 시원하게 털어내는 그런 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마지막 불꽃이 사그라들었어요. 제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웃었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